안녕하십니까. 한국 안전학회 총무부회장을 맡고 있는 백종배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쭉 접한 결과 안전보건연구원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발제하신 그 여러 실장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이제 코로나19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좀 더 저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그것은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삶과 일터에 이제 크게 삶을 갖다가 크게 변화시켰고요.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슈를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안전은 물론 건강 보호에도 긴급성을 더하는 그런 생산과 공급 체인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산업의 경계와 사업장의 영역이 이미 없어졌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는 말도 어디론가 묻혀져 있다. 그리고 노동 환경의 변화는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어려움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요소로 크게 작용했다는 것도 이렇게 몸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외에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고용 노동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되고 여러 가지 직종의 출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신 기술은 다양하고 새로운 업종을 등장시켰고, 그와 함께 이제 업종 간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보건 쪽에서는 새로운 유해 위험 요인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디지털 기반과 관련해서 박승현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에는 유해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지원 기준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 것을 연구원에서 많은 큰 주제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와 관련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에 이제 더 한층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이러한 것에 있어서 기준이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많은 지침이 있어도 이것이 이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침 제정의 공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니까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프로세스가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명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가 많아졌다, 이런 전망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깊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안전 거버넌스 구축 쪽에 제가 좀 관심이 있게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층이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타 부처 또 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우리나라의 공공의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돼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거버넌스의 한 구성으로서 많이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진흥원이라는 그러한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는 안전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콘텐츠의 개발, 그리고 연금관리공단과 같은 조직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예산
대비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런 투자에 관련돼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의 목적에다가 산업안전보건도 같이 포함시켜서 최고 경영층에서 의사결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전문 민간 단체들이 있는데요. 민간 단체들의 특성을 좀 살려서 거버넌스에 포함시키는 것하고, 끝으로는 교육기관 중에서 최고는 이제 대학인데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우수 인력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 쪽에도 어떻게 그쪽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냐 좀 보완해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길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직업 건강과 관련되는 사각지대 종사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직업 건강과 관련되는 사각지대 종사자들을 무엇보다도 빨리 정확하게 확인하는 쪽에 1차적으로 연구를 좀 많이 강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좀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으로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발제자 전부 또는 토론자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획일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벌칙 규정들이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거는 수규자나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만족은 없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제정 등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충분한 조건은 만족을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안전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는 처벌보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말씀하신 김영준 부장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거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터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많은 부분 진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험성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포스트 코로나에 의해서 야기되는 도전에 빠르고 효과적인 그런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제자들께서 다 강조했듯이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안전 표준이라든지 지침, 그리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위험성 평가를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하게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위험성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을 안전 관련 규정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거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의 실제 적용에 대한 강조도 가속화될 것이고요. 위험성 평가는 비규제 인센티브와 결합할 수 있는 보다 일관성이 있고, 여기서 비규제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큰데요. 앞으로는 손실방지 개념으로 갔을 때는 비규제에서 수규자들의 동기부여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얘기를 합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는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강력한 규제 기반 구조에 필요한 혁신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에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첫 번째 발제자이신 김지전 실장께서도 많은 부분 강조를 한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업주는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려고 하는 시도, 그것 이상으로 위험성 평가와 같은 위험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산재 프로그램, 즉 PDCA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갖고 구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1982년에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한 6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6만 명 정도 사망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본인과 같이 사망되는 사람을 갖다 없게 해달라, 즉 유해 위험 요인을 먼저 제거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 처벌을 원하는 것보다도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희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가 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그 코로나19 전후의 교육 효과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교육 효과가 과연 과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앞으로 저희가 접해야 될 그런 새로운 교육 방법하고의 비교가 충분히 좀 이루어지는 연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기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이 과거에는 안전보건 쪽에 성과를 많이 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성과를 못 내겠다, 처음으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나왔던 그런 그 혁신 기술들을 어떻게 안전 쪽으로 가져와서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그 연구가 되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PLC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전산화되고 로직에 의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산업안전공단에서 그러한 기능, 로직 서버를 갖다가 만들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좀 많은 부분 그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RP라든지 CS 이런 쪽에, 그러니까 Safety Related Part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시스템 이런 쪽에도 같이 4차 산업의 혁명의 기술 혁신에 맞춰 가지고 안전 기술도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금 그 4차 산업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협동 로봇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가로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그 5명의 근로자의 4명의 역할을 지금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절구를 찢는데 한 사람의 자리를 절구 찢는 사람, 주소 붙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데서 새로운 해자들이 많이 발생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 로봇이 지금 현재는 산업용 로봇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고가의 로봇으로서 고기능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산업용 로봇의 취급을 받는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역행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직후에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반등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 미뤄왔던 교육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안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시에 나타났을 때, 그런 것을 갖다 도입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새로운 또 다른 해자드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예측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는 안전보건연구원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